교범이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 사회문화 그 심리학 쪽 영역이고 사회문화적 자본 안에서 가장 저는 핵심적으로 보냐면요, 감정의 규범이라는 건 반드시 질서 있는, 어느 정도의 무질서를 막는 엄청 사회 규범만큼 중요한 요인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만 더 그 적정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극성 장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비가 오려나 봐요. 뭐 한 40mm, 60mm 정도 온다고 하길래 제가 오늘은 뭐 티는 안 나는데 머리에 손도 안 댔습니다. 어차피 대봐야 머리나 상하지. 이게 머리가 이게 참 옛날에는 제가 참 신경 많이 썼는데 거의 집에 있다가 그냥 나온 머리로. 왜냐면 비 오면 습도가 높아갖고요, 뭐 해봐야 뒤죽박죽이나 내고 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비가 그치고 나면 사실은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는 하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좀 안 추웠어요. 중간중간에 조금 추운 날이 있긴 했는데 정말로 이제는 월동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이 날짜로 치면요, 여기 달력을 보면 오늘이 11월 12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2022년도도 며칠 남았냐, 한 50일? 네,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까 찾다가, 사실은 이 주제는 원래 선곡은 옛날부터 해놨어요. 옛날부터 한 2년 전? 네. 2년 전부터 했는데 여기에 걸맞게 제가 아주 딱 이 강의 주제까지 풀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만화 영화 주제가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는 게 좀 그래. 아니 좀 심해. 예. 이게 잘못하면 귀여운 척도 될 수 있고, 이 귀여운 척도 좀 엔간할 때 하면은 그냥 봐줄만 한데 또 그 선을 넘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를 2년 동안 밀어놨다가 내가 해놓은 게 아까워서 2022년에 못하는 걸 2023년에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서 폐기되기 전에, 유통기한이 너무 이제 안 남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혼자 얘기하면서 뭐 자꾸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혼자 던지는, 툭 던지는 한마디에 한 명, 두 명이라도 내 얘긴데? 나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나는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조금 특별히 짜잔! 자,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한번 어떤 내용을 할지 통밥을 한번 굴려보시라고 제가 한번 오늘 문제를 한번 내보려고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만화 주제가입니다.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어렸을 때 하도 불러서 다 알아.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뭐 피리를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뭐 이런 거예요. 조금 감 왔어요? 뭔가 좀 느낌 오죠? 예. 요거 하나 갖고는 어떻게 하나 갖고 알아요? 그럴까봐 내가 하나 더 준비했어. 요거를 알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에서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아유, 이런 막 라방 나도 막 이런 거 해갖고 막 퀴즈도 마치고 이러면은 내 또 조금 오디럽이 넓어갖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내가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야, 상황이.
두 번째. 이거는 사실은 딱 그냥 들으면 오늘의 주제하고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회자가 된 만화 주제가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길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얘 이름은 캔디래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누구랑? 거울 속에 나하고. 왜 거울하고 얘기를 해? 웃어라 캔디야. 울면은 안 된다. 캔디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울지 말란 얘기지.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힘들고 외로워도 지 혼자 해결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좀 감 잡았죠. 첫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는 이제 제목이 깨구리 왕눈입니다. 깨구리 왕눈이. 아까 깨구리 보셨죠? 네, 두 번째는 이거 들장미 캔디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캔디는. 근데 이 가사가 참 그때는 그래 7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울지 말고 일어나서 그렇지 또 내일을 해야지 뭔가 자기 의지 자기 참여 이런 걸 걸어서 강하고 씩씩하게 7번 넘어져도 울지도 않아 말들이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또 그 캔디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외로워도 슬픈데 왜 안 울어? 울어야지. 이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왕눈이는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러죠? 이 팬층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 근데 이 캔디는 너무 유명한 데다가 또 길었어. 그러니까 세대로 좀 길었어. 근데 거기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캔디는 일본에서 온 만화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왕눈이는 나부터도 야, 왕눈이는 한국 거냐 일본 거냐 이래갖고 이제 막 찾아봤어. 얘도 일본에서 온 만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뭐라 그러죠? 문화적 정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묻어나 있었던 거고 어렸을 때 사실은 이제 저도 힘든 일이 많은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저게 그치 저렇게 살아야지 이래서 내 이 유전자 속으로 이게 막 푹푹푹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것만 만화만 봤으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었을 텐데 이제 제가 아마 지지난 시간에 마음의 소리를 조절을 하지 못하면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하나는 심리적 저장 정체 증후군, 하나는 과잉성 배설 증후군으로 이렇게 양극화돼서 사실은 결국은 근데 이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잘못되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거에 맥락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제가 요즘에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문화 자본이라는 게 이게 개인의 보편적인 어떤 각자의 개성, 성향, 기질만큼이나 우리의 유전자 속으로 굉장히 심하게 들어와 있었던 시기를 우리는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교육 문화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흑백 TV는 흑백 TV도 없었던 집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TV라는 게 생기면서 어느 순간부터 만화 영화라는 게 이제 들어왔을 때 거의 초창기에 이제 흑백으로 봤는지 칼라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나온 게 캔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 힘들고 또 뭐 가난해서 힘들고 배고파서 힘들고 왜 각자의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각자의 어려움에 각자의 입장에서 울면 안 되고 웃어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이 만화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어디 있어?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중에도 다른 아시아 뭐 서남아시아나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 쪽이면 뭐 이런 데 중앙아시아 그래 중앙아시아 또 빼먹으면 안 돼. 또 중앙아시아 이런데 만약에 그 만화가 같은 시기에 이렇게 퍼졌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회문화 자본으로 이게 만들어졌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제가.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실 뭐 고려시대까지는 몰라.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어. 너무 멀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역사가 조선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그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배적 가치 사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충과 효가 기본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이런 거 있죠. 장유유서, 부부유별, 또 뭐 있어?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나 자신도 짜증나. 나 진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왜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반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세대까지는 왜 그래야 되는데? 뭐 그래야 되는 거야? 막 그러고 이분 이렇게 들벌 나와갖고 막 괜히 막 이렇게 엄한 막 청소하는데 또 하고 하면서 따라갔던 어떤 그런 부분의 세대를 내가 살고 있다면 요즘 친구들, 요즘의 젊은 친구들, MZ 세대의 친구들은 굳이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안 하는데 이 안 하는 부분이 또 너무 극단적으로 안 하는 뭐 이런 또 쫙 쪼개진 또 이 샤워실의 바보. 이 샤워실의 바보 누가 이름 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진 것 같아. 모든 사회 현상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요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음의 소리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발생되는 얘기는 분야로 따지면 그냥 심리학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라면 개인의 포커싱이 맞춰진 오늘의 얘기는 심리는 심리인데 심리학 영역에서 보면 사회문화 심리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회문화 심리 쪽. 그래서 이게 사회학과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회학과에서도 다뤄지고 심리학과에서도 다뤄지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음 소리는 정말 이 개인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소리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배설하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주체가 뭐냐면 사회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의 나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너무해라는 사람의 나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나. 제가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나는 한국을 사랑은 하는데 한국하고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너무 안 맞아. 근데 그때는 그게 뭐라는 것이 정립되어 있진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인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학과를 다니고 제가 사회심리학이라는 거를 딱 처음 전공 과목으로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나 본연의 그쵸? 예, 원론적인 나의 자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요소들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들이 굉장히 나의 원론적인 자랑 코드가 잘 맞으면 그것이 뭐 그렇게 거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유연하게 뭐 오히려 더 편해질 수도 있지만 나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성과 그렇죠? 이런 사회문화 자본 속 안에 있는 속성과 특성이 이게 자꾸 배치가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의 주제는 이게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사회규범이라는 말은 알죠. 사회규범. 자, 사회규범과 사회제도? 자, 이게 없는 사회는 뭐가 될까요? 이게 없는 사회는. 예, 그렇죠. 이거는 방임의 사회죠. 그러니까 무질서야. 네, 무질서. 우리 이태원 요번에 사고 났을 때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사고가 났지만 야, 왜 사고가 난 거야? 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무질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았어도 거기에 딱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사람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자 이쪽 사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길은 이쪽으로만 통하게 하고 나가는 길은 저쪽으로 빼주고 해서 이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어줬다면 그랬다면은 이 사고가 물론 힘들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형 참사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질서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무질서.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달라. 얘는 얘 하고 싶은 거 달라. 아니 3명이 저는 뭐 먹을까? 그러면 나는 치킨. 나 오늘 기름진 거 안 땡겨. 나는 오늘 한 끼도 밥을 안 먹어. 난 밥 먹을래. 아니 3명이 모여도 3개의 그 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5천만 국민, 우리나라도 국민이 이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3억 명, 1억 5천만 명, 뭐 14억 만 명, 만약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규범과 질서라는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국가의 위기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규범이라는 것들이 어떤 사회마다 이 원시 사회부터 부족 사회부터 뭐 이렇게 근현대사를 이어오면서 조금씩 각 시대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규범이 없는 글쎄요. 존재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아주 과거로 돌아가서 사회 질서라는 게 없으면 그냥 힘센 자가 강자가 되고 힘센 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하고 뭐 그냥 그런 거겠죠? 힘센 자가 악마 같은 놈이 힘센 자가 되는 뭐 이런 사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떤 모든 그 틀을 만들어가면서 뭐 사회 제도라는 것도 있고 윤리라는 것도 생기고 도덕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맹상단에 이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회 규범이 인간의 개인적 자율권이나 인권을 너무 압도해버리면 이 사회의 중심적인 사고가 규범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예, 국가중심주의, 독재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느슨해. 없어. 뭐 규범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딱히 뭐 기준도 없고 뭐 법도 없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끔 보면 뭐 무정부 상태 뭐 이랬을 때 보면 막 폭동 일어나고 막 멀쩡한 데 가서 유리창 깨고 막 총으로 막 쏴 죽이고 자기가 다 강탈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는 사회 규범만 존재를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회 규범만큼이나 인간사에서 사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요인들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사이에서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감정의 규범이 필요하다. 자, 그래야 사회 규범이 다룰 수 없는 어떤 사회의 하나의, 물론 이게 또 감정 규범이요. 또 너무 강한, 예, 그런 나라는 이것도 아까 사회 규범이랑 마찬가지예요. 목소리가 한 목소리만 나. 폐쇄적이고, 통제와 감시가 있는, 하나의 어떤 국가주의의 그 국가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 일인을 위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규범이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사회문화 심리학 쪽 영역이고 사회문화적 자본 안에서 가장 저는 핵심적으로 보냐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탈레반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춤과 음악, 이 문화 자본을 금지시켰어요. 왠지 아세요? 춤과 음악이라는 춤은 이 몸의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하지 않아도 나의 이 제스처, 액션, 움직임만으로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댄스의 기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하와이 어디 원주민들이 서로 이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신호, 어떻게 말하면은 이게 몸신호죠. 몸신호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 눈에는 그게 어떤 이렇게 이게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거기가 이제 춤의 기원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라는 것에는 우리가 클래식 피아노 연주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가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래. 응. 그 다음에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피리를 부르래. 아니 7번 넘어졌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7번이나 넘어졌는데 한 번만 자빠져도 얼마나 아픈데. 그럴 때면 앉아서 좀 이렇게 좀 울고 좀 아유 어떡해 나 이게 아파 죽겠어 이렇게 그리고 다 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은 통증도 좀 가라앉겠죠. 근데 7번 넘어졌는데도 바짝 일어나서 피리를 부르려니 이게 얼마나 강한 그쵸 감정을 규제하는 거예요. 감정 규범이 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 사상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 유교 사상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춤과 효라는 명목 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춤이라는 이름 하에 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사상적 근간을 만든 거고요. 효라는 근간 하에 내 가문은 가장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을 해도 이게 뭐였어요? 가문을 위해. 그걸 가문이 뭔데? 예전에는 신분사회에서는 가문이 세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인권, 자유권, 하고 싶은 걸 해라. 웃기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가문을 위해 나하고 배가 맞는 정치적 동지가 되면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힘이 되는 그 집안으로 가는 거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6.25를 치르고 나서
산업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거기서도 나타나잖아요. 권력끼리의 결합이 조선시대에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잘 모르겠어. 관심 없어. 사실 과거에는 이제 집안 대 집안끼리, 재벌끼리 결혼을 해서, 그렇죠? 요 집안에는 뭐 예를 들면 제조나 이쪽은 굉장히 잘 그래도 털을 잡았는데, 우리 집안에는 유통이나 뭐 요쪽 라인이 없어. 그러면 요쪽 집안하고 이렇게 또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또 큰 덩어리를 만들고. 그래서 정략 결혼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뭐 있는 집하고 있는 집끼리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집안의 완성체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그 선두적인 그림이 이제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단계로 내려오면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사자 사위. 우리나라에서 사자가 돌아가는 사위가 누가 있어?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요즘에는 변호사는 뭐 좀 조금 아니 뭐 요즘에는 내가 봤을 때는 다 똑같아 졌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의사 같은 경우는 웬간해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그 공부를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의 진입장벽이 높은 뭐 이런 거. 사람 목숨줄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머지는 이제 권력과 맞닿아. 이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그 가난한 집안에서 머리 하나 기가 막히게 태어나서 의대를 간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또 뭐 있어? 뭐 회계사 또 뭐 있냐? 아주 기억 안 나 이제는 뭐 그런 고시들 있잖아요. 예. 고시생들 거기다 이제 의사 플러스로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니까 한쪽 집은 여자 집이겠죠. 여자 집에서는 요즘에 1980년대 이후로 뭐 굉장히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동산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자료화면 보니까 뭐 노태우 씨가 뭐 200만 원 건설해서 뭐 분당 신도시 막 만들고 뭐 이런 거 막 많이 또 요즘에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엄마의 너무나 친한 그래도 고등학교 이제 동창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그냥 대대로 그 성남, 그러니까 양재동하고 붙어 있는 서초구하고 뭐 양재동하고 붙어 있는 쪽, 하여튼 그쪽에 뭐 성남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두 양주분께서 그냥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이제 애들 학비도 대주고 뭐 이렇게 사셨다가 거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당, 그 정자동 뭐 그쪽인가 봐. 그 노태우 씨가 얘기해갖고 200만 원 건설 분당 신도시 뭐 하면서 이제 그 토지 수용이 되면서 지금도 120억이 뭐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은 뭐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도 120억을 갖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내 주변에는 뭐 있겠지만 친한 들어와 하는 뭐 아주 친한 사람 중에는 현재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92년 그 당시에 이제 120억을 받으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류들을 졸부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어떤 권력이나 학벌이나 뭐 어떤 사회적 지위는 갖추지 못했지만 어떤 자산으로만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춘 집에서 특히 이제 딸이 있어. 그러면 그 딸은 대충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보내갖고 간판을 포장지로 이렇게 딱 씌워갖고 이제 마담뚜 분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합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집의 의사는 열쇠 3개 들고 와라 해서 집 사고 뭐 병원 차려주고 뭐 차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일가를 다시 일구는 하나의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쪽 집안은 그러니까 사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지위를 얻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조선시대에 쭉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유교라는 어떤 틀 안에 어느 정도의 감정 규범, 즉 감정 규범을 억제시키는 누르는 휘두르는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사실은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가문의 가장 윗 어른이셨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이게 일본은 지금 이제 사회 뭐 이런 심리 뭐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나라마다의 어떤 문화 자본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다. 이런 거는 뭐 이제는 너무 많이, 예. 우리나라의 문화도 집단주의 문화다. 근데 얘네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랑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의 집단이 다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본의 집단주의라는 건 뭐냐면 조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이면 학교, 그렇죠? 뭐 조금 더 큰 조직이면은 또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집단은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조직 뭐 요런 진짜 일본에서 말하는 집단에 해당하는 조직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회 통념 안에서의 조직이에요. 사회 통념적 집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주의적 집단이라는 거죠. 관계주의적.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내가 설령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설령 내 감정이 있어도 그게 어떤 우리 조직이나 우리 집단에 나의 목소리로 인해서 어떤 갈등의 요소가 생기고 이게 흐트러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불렀던 그렇게 삶을 살려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어떤 영혼을 힘들게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 툴 자체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집단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딱 위에서 컨트롤 타워가 딱 뭔가를 지시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위에서 탁 찍어 누른다고 막 총칼 들이밀고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당 세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사실은 존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도 오기 전에 준비하다가 조선시대 사극 요즘에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제 뻑 하면은 이제 이거죠. 신하들이 내가 왕인데 아니 되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되옵니다 하다가도 왕이 자꾸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뭐라 그래? 하여튼 왕이 하여튼 권좌에서 이렇게 쫙 신하들이 있는 그런 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 안에 들어와야 뭔가를 논의도 하고 경의 의견은 어떠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이콧하는 거예요. 대신들이. 예. 그리고 다들 왕이 있는 그 공간 안에 지금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 국회면 국회, 청와대면 청와대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했어야 됐던 그 상황에서 그 안에는 이 사람만 혼자, 왕만 혼자 남겨놓고 각각의 이제 그러면 앉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의정 자리 뚝 육조 이렇게 쭉 해갖고 그 밑에 이렇게 쭉 해갖고 있던 자리는 싹 다 비우고 바깥에서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나라는 그게 또
강하다 보니까 이 갈라지는 거. 이게 뭐냐면 조금만 이게 좀 그룹이 커지면 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거기서 반발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걔네들끼리 뭉쳐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원팀 하고 시작을 했어. 근데 원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얻어지는 게 있고 가까이 있게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딱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원팀에서도 내 파. 그래서 이 파벌 싸움이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할 만큼의 사회 문제로 벌어질 만큼의 그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집단주의적 감정 규범을 우리는 갖고 있었는데 왜 일본은 제 일본의 요번에 아베 문제 생겼을 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아베는 아니야. 아베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어떤 문화적, 역사적 그런 어떤 내막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호도 개방이 되고, 그러고 뭐 각종 뭐 서적이니 뭐 음악이니 뭐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그건 아는 거고, 이게 뿌리부터 이 문화 DNA가 이게 어떤 조직의 컨트롤 타워에 반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게 어떤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 감정, 이게 사회 규범은 어디 명문화돼 있잖아. 명문화. 제1조, 1항, 어쩌고, 저쩌고. 근데 명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암암리에 아버지는 또 그 윗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배워온 어떤 그런 문화 자산인 거죠. 우리 집안에서도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욕하면서 배운다. 나는 엄마처럼은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하면서도 자기가 아버지가 돼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랑 이 일본이랑은 똑같은 사회 감정 규범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영역을 약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 규범이라는 것이 발동되는 일단 사회 구조가 다르고 요게 이제 첫 번째가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감정 규범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얘네들이 뭐 섬에서 살면서 지진도 많고 화산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늘 위기의식이 있다 보니까 위기가 높은 집단일수록 일사불란이 되지 않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대 문화에서는 아직도 그것들이 사실은 너무 지금 이렇게 좀 그것들이 많이 너무 풀어져 갖고 근데 사실은 또 여기에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또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또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 하여튼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개인의 감정 하나하나를 다루고 개인의 상황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똘똘 뭉쳐도 정말 죽을까 살까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탈자가 생기거나 각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누군가의 눈에 띄면 이 집단 자체가 다 같이 이게 그냥 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는 그냥 이게 지리학자가 보면 지리적 관점에서 어떤 걔네들의 역사적 관점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들어진 집단주의적 문화 안에서의 감정 규범. 그러니까 나 자체는 이 개인이라는 어떤 그 존재보다도 집단에 소속돼 있는 그게 더 강한 거죠. 사적인 개인의 DNA보다는 이 집단주의 속 안에 있는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 제가 이제 한번 갔을 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아니 뭐 사실은 부딪힌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부딪혔는지도 몰랐어요. 부딪혔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냥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부딪혔는데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는데 스미마셍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또 말은 안 튀어나오고 근데 상대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스미마셍 하고 웃으니까 거기다 내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표정은 또 이렇게 웃고 있는데 말은 이게 선뜻 튀어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길 가다가 부딪히면 저는 일단 먼저 이제 사과는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과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받은 어떤 감정의 규범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왜 이런 감정의 규범의 틀에 많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었느냐에 또 역사를 들어가다 보면 개인사가 돼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감정의 규범이라는 건 반드시 질서 있는 어느 정도의 무질서를 막는 엄청 사회 규범만큼 중요한 요인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만 더 그 적정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마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쵸? 심리저장 정체 증후군. 이게 조금이라도 흡수가 되거나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쪽쪽이 배설이 돼버리면 과잉 배설, 그쵸? 증후군이 되는 것처럼 이 감정 규범도요. 적절한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는 뭐가 되냐면 연극성 장애가 됩니다. 뭔지 조금 아시겠죠? 연극성 장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극성 장애? 연극성 장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보면 왠지 약간 가식적이고 조금 꾸미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우리랑 이 오버랩 때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은 조금 다른 그런 기질적 특성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그 감정 규범의 어떤 갭이 서로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한 그런 공통적 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게 쭉 이렇게 왔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이 연극성 장애라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식을 넘어서 요거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표현이라고 친다면 아주 극단적인 위치에 가면 요게 소시오패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 앞에 보면은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의 근원은 뭐냐면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 규범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이 돼서 자신의 모습은 싹 숨기고 엄청난 어떤 가면을 쓴 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연극이라는 걸 내가 만약에 연극 무대에 올라갔어. 거기에 나라는 존재의 뭐 나이, 학벌, 뭐 성격 이게 아니잖아요. 무대 안에서 내가 맡은 그 부분, 내가 맡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어. 그 역할 안에서의 나를 정말 나인 것처럼 표현을 정말 잘해야 그 무대 안에서 나는 인정받고 관객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안에 있는 원래 내가 툭 튀어나오면 그 캐릭터? 그 역할이 무너지면서 관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니, 제가 원래 저런 역할을 한 게 제가 맞아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아니, 원래 모습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건 약간 TMI인데, 이게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모습이랑 비슷한 역할만 맡은 배우가 있고요. 아주 대표적인 그 유명한 우리나라 여자 배우가 있어요. 네. 내가 이름은 검역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인정하는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A 작품을 봤어. 딱 그 작품 딱 보니까, 야, 원래 저 사람은 왠지 현실에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도 왠지 저렇게 나한테 대할 것 같아. 그런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B 작품을 딱 만났어. B 작품 봤더니 아니네.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즉 뭐냐면 각자의 그 연극적 무대에서 자신을 가장 숨기고 그 역할의 캐릭터의 가면을 너무나 완벽하게 쓴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인 분야, 이게 배운 거고, 거기는 무대라는 게 딱 있잖아요. 무대가 있고, 연출이 있고, 기획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있던 없던 그런 것들이, 야, 우리는 여기가 연극이고 무대야라는 것들이 공식화된 거잖아요. 근데 일상적인 삶이야. 나는 그냥 이게 현실이고 내가 이게 자연이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는 그게 자기만의 무대 안에서 나라는 관객을 상대로 나를 홀리기 위한 가면을 쓰고 하는 행위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낮은 수위가 뭐냐면, 애가 좀 가식적이야. 조금 아니면 애가 좀 과시욕이 있어. 왜냐면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애가 좀 뻥카를 잘 날려. 요 정도 수준은 그냥 우리가 그냥 쟤 원래 성격이 좀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그 단계보다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입만 열면 가짜를 말하는, 허언을 하는 그런 케이스. 근데 그 사람이 일상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안 보면 돼요.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그냥 피하면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인데, 정치인에서도 아주 핵심 노른자위 그 직책에 딱하니 앉아있으면, 그럼 이제 나라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한 인간이 하나 있어, 정치인. 야, 어쩌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갖고, 이게 정치인이 공인이다 보니까 이게 팩트체크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팩트체크해서 이게 자기가 이게 허언이라는 게 들켰으면 보통은 조금 입을 다물 것 같은데, 전혀 학습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뭐 이 대상도 가리지도 않아. 그쯤 되면은 이건 질병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질병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가장 윗단계가 뭐예요? 가장 윗단계가 뭐냐면 소시오패스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소시오패스는 그냥 이 단계마다 올라가는 그 수위의 차이는 뭐냐면,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더 뚜렷하고 명확하고 거기에 더 집요함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맨 밑단에 쟤는 좀 애가 가식적이야, 뭐 이런 정도의 단계인 선에서는 그냥 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고, 누구한테 좀 인정받고 싶고, 근데 내 모습, 그냥 오리지널 내 모습 갖고는 도저히 나는 그런 영향이 안 되니까 거기에 덕지덕지 이렇게 좀 뭔가를 막 화장을 하고 머리 뽕을 넣고 어깨뽕도 넣고, 그렇죠, 이렇게 포장을 하는 단계인데, 이 소시오패스들의 목적은요, 정말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사회를 완전한 혼란으로 만들 수도 있는 정도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목적, 그 구조가 너무나 탄탄해서 그것들을 이루기까지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연극적 요소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심리적 그거는 뭐냐면 기전은 그거는 이랬다. 기전은 뭐냐면 감정 규범을 너무나 강하게 소환을 해서 그것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삶에 녹아내는 방식이 연극적 요소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붙여지는 어떤 질병의 병명이라면 연극적 인격장애, 연극적 인격장애, 예.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연극적 인격장애의 가장 최고봉이 뭐다? 예. 소시오패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30년을 겪었는데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30년 동안 그 연극적 가면을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30년인데 무인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인도에서 살면 소시오패스라는 존재로 뭐 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사회 안에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을 다 그쵸. 이게 자기 중심적 어떤 그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 30년 동안을 몰랐는데 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수준이 조금 소시오패스긴 한데 그 수위가 좀 낮으면 10년 안에 까발려지고 야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사람 뭐 야 유능해 뭐 되게 뭐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뭐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10년 안에 다 뽀록 나갔고 결국은 뭐였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그쵸 한마디로 병신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병신 만들어 놓고 뒤통수 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적정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그렇지만 제가 들은 얘기 중에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파악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냐면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마당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관계 맺음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에너지는 내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 수가 많아지면 내가 그 사람한테 쏟을 정성에 이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분모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몫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필요한 사람만큼만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를 지어서 사람을 사귀는데 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관계 맺음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어느 얘기까지 들었냐면 한 친구가 너무 알아요. 제가 이 친구는 마음도 되게 약하고 배려심도 정말 좋고 뭐 평상시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평상시에 안 그런 친구가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그렇게 놀리지 않았을 텐데 평상시에 제가 만난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동안 늘 같은 일관적인 모습이 늘 보여줬고 그랬던 친구는 고민이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근데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아니 말을 꺼내지 말든가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처음에 저희가 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대 때는 주로 이제 많은 그 행사를 참여하는 게 결혼식이었고 조금 단계가 지나면 뭐 하는 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 돈잔치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이렇게 모임에다가 사실은 가장 저희 나이 또래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자리는 장례식장이에요. 네. 우리 부모님들의 나이를 이렇게 대충 보면 이제 그 텀이 장례식장을 많이 참석하게 되는 나이 또래인데
이 친구의 말이 그거였어요. 이 친구가 부모한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는 정말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면 막, 아니, 자기가 그거는 이해를 한대요. 뭐 이태원 요번에 참사처럼 정말 조금 전까지 엄마 나 뭐 여기 와 있는데 사람 엄청 많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아이가 그렇게 돼버렸어. 아니면 그래 뭐 엄마 다녀올게. 그래 엄마 그 뭐 이따 들어오면서 그 나 뭐 복숭아 좀 사다 줘.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나가셨는데 뭐 교통사고로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셨거나, 정말 그런 경우는 자기가 봐도 맞는데, 예를 들면 나이도 좀 많으시고 흔하게 정말 자신의 어떤 평균 연령보다도 더 오래 살았고 살 만큼 살았고 한마디로, 그리고 너무 오랜 투명 기간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너무 힘든 상황에 만약에 있는데도 거기서도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는 걸 보면서 자기 걱정이 되더라는 거야. 난 눈물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도 두 분 다 이제 그때 이제 다 보내고 뭐 이랬을 때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슬픔이라는 것들의 감정의 규범이 뭐로 붙어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슬프면 눈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뭐 무슨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막 정말 대상 뭐 이런 거 생각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호명이 되면 처음에는 막 기뻐야 되잖아요. 뭐 하나 막 이런 막 한박 막 미소를 지으면서 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리벙벙 하다가 나와서 이제 상 받고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벌써 그냥 눈물부터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근데 우리가 기쁠 때 너무 기쁘면 왜 눈물이 날까요? 너무 기쁘면 자기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막 쌓아왔던 그 수많은 자기만의 막 그 스토리들이 막 머릿속에서 움직여지면서 그게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동의 눈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어이없으면 어리벙벙, 당황하면 어리벙벙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정 규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뻐도, 그렇죠? 울어요, 우리는. 그리고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눈물도 안 나와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장례 다 치르고 혼자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때 내가 어느 정도의 조금 진정이 돼가면서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분노의 수위가 0에서 100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분노한다 그러면 뭐 해요? 막 욱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래야 분노라고 생각하죠. 근데 분노가 0에서 100까지 있는데 그 분노가 한 80선까지는 저도 그래요. 근데 이 분노가 80을 넘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차분해지면서 그때는 너무나 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그래서 무섭다고 말해요. 네. 제가 화내는 모습들에서 제가 뭐 공무원들이랑 싸우고 제가 엊그저께도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언성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내 분노의 그 퍼센테이지가 80을 안 넘은 거야.
그냥 열받은 거야. 근데 50 미만이면 그냥 대충 넘겨요, 저는. 아니, 일일이 사람이 어떻게 화내는 그 감정론을 다 표현하고 삽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저는 타협을 보는 게 그냥 반 정도의 50% 정도의 감정 규범에서는 그냥 버려요. 그러면 뭐, 상대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말면 되지. 뭐. 그냥 대놓고도 욕 안 해요, 그냥. 혼자서 궁시렁거리면서 욕하지. 근데 이게 이제 50에서 80이다? 그러면 이제 볼륨이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뒷골 땡기는 수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80을 넘어가면 오히려 정말 차분해지고 이성적이 됩니다. 이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 규범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너무 그렇게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이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공식 규칙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있죠. 예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 티셔츠 뭐 붉은 악마 그 뭐야 이게 보자기 같이 생긴 이거 뭐야 두건? 뭐 이거 하나 안 들고 경기장에 갔다가는 근데 붉은 악마 티셔츠도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쓸 여력이 안 되는데 축구는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막 알바해서 막 힘들게 돈 모아서 간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단지 그 붉은 악마의 빨간색을 입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내가 좀 용서해줄게. 빨간색이라도 입어야지. 근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티가 있을 확률이 높지만요. 남자 성인인 경우에는 사실 무슨 골프 티셔츠가 아닌 이상은 빨간색 티셔츠가 생활복으로 존재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겨울에는 저희 아이도 생전 정말 블랙, 화이트, 뭐 네이비 뭐 이거밖에 안 입던 놈이 대학 들어가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하면서 생전 안 사던 약간 빨간색 스웨터 하나를 삽디다. 근데 그것도 군대 갔다 오니까 안 입어갖고 치워버렸는데 그만큼 그러면 남자 성인 한테 빨간색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가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뭐 어떤 케이스는 그것도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이 블루 계통이었나 봐요. 남성한테 블루 계통의 옷은 흔한 색깔이죠. 아니면 화이트. 블랙은 아니고 화이트나 그 블루 계통의 옷을 입고 경기장을 갔는데 마침 우리나라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상대가 그 우리나라도 아마 하얀색 유니폼도 입고 있지 않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가 마침 파란색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막 SNS라는 게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그때 SNS가 활성화되어 있었으면요. 이 파란색 옷 입은 애는 이 옷 입으면 매국노, 이완용이만큼 매국노가 됐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 감정 규범에 이거는 관계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딱 위에 컨트롤 타워를 해갖고 야 뭐 우리나라 경기 요번에 뭐 어디랑 있는데 A 국가랑 있는데 야 들어올 때 뭐 빨간색 뭐 머리띠든 아니면은 옷이든 뭐 양말이라도 신지 않은 사람은 입장 불가 뭐 이런 딱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율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 그것을 참여하기까지에는 각자 뭐 일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집에 그게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남자가 등치가 이만한데 뭐 여자의 옷을 입고 가려고 해도 뭐 맞지도 않아서 뭐 하여튼 개개인의 상황이 다른데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나라 응원하려면 빨간색 입어야지. 이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획일주의하고 일본의 획일주의는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다르고요. 그 구성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옆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키니진이 유행이다.
그러면 스키니진이 유행인데 일본에 가보면 스키니진이 유행이라서 유행 따라가는 애는 있지만 좀 유행 그냥 자기 멋대로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단주의적 조직적 어떤 매뉴얼이 있지 않은 것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냥 이렇게 뭐야 제가 그 오사카 그 사람 많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같은 날씨인데도 예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자유롭고. 근데 우리나라는 스키니진이 유행이다 그러면 스키니진을 안 입고 막 이렇게 나는 내 체형에는 스키니진이 완전 쥐약이거든요. 최악이야 최악. 근데도 스키니진은 안 입을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게 뭐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유행이라는 트렌드라는 그걸로 그 시대 다 판매하는 신상은 다 스키니진이야. 그럼 내가 스키니진을 안 입을 방법은 옛날 샀던 옷을 입고 나가야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스키니진을 입는데 나 혼자 뭐 이렇게 좀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나가면 얘는 유행이 뒤떨어지네. 아우 쪽팔려. 얘 쟤 끼지 마. 쟤 쪽팔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또 감정 규범이라는 것에 어떤 변종 감정 규범이 너무 사회를 많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끼지 마. 이러면서 우리의 왕따의 문화가 사실은 너무 이 미천한 것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사실은 뭐 장사 속이니 뭐 어쩌고니 해도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너무 많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극단주의로 가면 소시오패스, 또 아주 반대쪽으로 가면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0에서 50이라는 어떤 포션 안에는 설령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방송 사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지난주가 이제 12월 29일 날 이태원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 11월 5일까지 애도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주로 있으면 이제 홈쇼핑을 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홈쇼핑에서 평소에 이제 너무 오버 액션에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홈쇼핑도 귀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다가 저 괜찮네 싶으면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좀 디테일한 거 뭐 제가 궁금한 거 이제 물어봐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제가 그 양반이 그 채널에서는 뭐 나름 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그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하하하 이렇게 웃어도 되는데 이렇게 웃으니까 막 왜 저래. 나는 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몰랐어요. 근데 다른 방송도 계속 봤어요. 그냥 쭉 봤어요. 그 사람한테 전 관심 없어요. 쭉 보다가 그래도 그 안에 뭐 미소를 짓고 거기다 이제 라방을 요즘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뭐 가끔 뭐 어떤 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좀 표현이 재밌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크크거리고 웃어요. 그러면 그분들 다 생방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쇼핑호스트들 분 중에도 그 보내주신 글을 보면서 좀 재밌는 글에는 본인도 모르게 이제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 지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 막 오바가 진짜 너무 좀 과잉, 저 사람은 너무 심하다라고 했던 그 양반을 제가 잘 안 보거든요. 일부러 나오면 이제 채널을 돌리는데, 얼마 전에 어떻게 우연히 채널이 고정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 멘트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애도 기간에 웃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오늘이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도 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내가 애도 기간인데 막 뭐 클럽에 가서 뭐 술 먹고 이거는 좀 과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서비스직이고,
다른 채널들에서도 다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을 만나는데 자연스러운 미소는 정상인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본인의 감정 규범에 입각해서 있는 건지. 근데 왜냐면 제가 다른 그 쇼핑 호스트들을 봤을 때 그걸 전혀 제가 그 캐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본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 아, 자기는 그 애도 기간이라서 그 웃지 않고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아니, 애도 기간이라고 웃지 말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잘못된, 제가 봤을 때는 과잉 해석이었던 거예요. 소비자한테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라는 게 활기를 넘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버 액션인데 보통 방송을 1시간 이상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오버 액션을 하다 보니까 옆에 서 있어서 같이 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사람도 아예 배제를 시켜요. 왜냐면 자기 오버에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남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극단적인 어떤 정말 나만 돋보이겠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그게 일주일 동안 자기가 그거를 못했고 표정을 이렇게 엄숙하게 짓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부터는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니 누가 애도 기간에는 자 미소까지는 괜찮아 라고 매뉴얼을 차라리 져줬으면은 그럼 나았을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적절하게 했단 말이죠. 뭐 즐겁게 살짝 뭐 미소 짓는 얼굴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객이 훅 들어오는 웃긴 그런 뭐 멘트를 날려주면 자신도 모르게 웃기잖아요. 아니 애도 기간이라고 표정 무슨 뭐 시무룩하게 굳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직된 감정 규범에 매몰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을 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듣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리고 상대와의 호흡을 다 깨는, 망치는 그런 과잉 행동을 하는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요즘에는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뉴스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제 제 명을 당기는 것 같아갖고 제 뉴스를 요즘에 좀 덜 봐요. 뉴스를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주로 귀로 듣는 거죠. 근데 한 방송에서 이제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는 코너였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사정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앞에 촬영이 좀 길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화가 나 있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미안했는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나오기로 했던 사람이라면 출연자라면 너무 오래 뭐 기다리게 해서 화나셨죠. 어떡해 진짜 화나셨나 봐. 그러면 화났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화가 좀 나도 너 화나고 티났어요? 이거는 왜냐면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유튜브는 다 이렇게 오픈된, 그쵸?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죠, 구독해준 고객들이란 말이에요. 고객들을 보는데 내가 화면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아세요? 표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이만큼 차 있어요. 그리고 보통 상대가 이제 계속 내가 너무 진짜 화나셨나 보다. 어떡해. 내가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면 앞으로 주의하세요. 안 그러면 저 끊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넘기던가 아니면 설령 좀 화는 났어도 그거를 감정 규범을 시켜서 일단 뭐가 됐던 간에 그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는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나서 뭐 나중에 카메라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하고 뭐 쌈박질을 하든 머리끄댕이를 붙들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말하는
또 극단적으로 가면, 감정 규범이 너무 느슨하면 우리가 어떤 공적인 상황에서 내 사적인 감정을 다 노출시키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쟤는 좀 사회성이 없어.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정말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막 부부싸움을 엄청 하고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내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막 인상 팍팍 쓰면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할 거라는 걸 통제를 못 할 거면 저는 촬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관점에서 사적인 나의 감정을 누르고 공적인 어떤 감정 규범을 소환해야 될 때 그걸 소환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심하면 어디 가서든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억지로 참아라가 아니라 어떤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던가, 그렇죠? 이거는 내가 어떤 나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힌다던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금액을 놓고 내가 그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이 나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내 감정 얘기하느라고 내가 그들에게 줘야 되는 어떤 제공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했어. 이건 뭐예요? 그 상대에 대한, 그쵸? 이거는 무책임적인 행동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는 감정 규범 안에 내가 그 나를 맞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어느 때는 너무 그런 감정 규범에, 우리나라는 좀 지나치게 그런 감정 규범에 아직 매몰돼 있는데, 그 매몰된 이유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팩트, 사실로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그러는데 너만 그렇게 하니까 안 예쁘잖아. 네, 다 빨간색 입고 있는데 너 혼자 파란색 입고 있으니까 안 예쁘잖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정들을 규범이랍시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가 무슨 빼빼로데이였대요. 근데 이 빼빼로데이든 발렌타인데이든 화이트데이든 이게 다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발렌타인데이는 뭐 여성이 남성한테 뭐 자신의 감정을 노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시간과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정 규범에 눌려 있다가 하루 그런 뭐 초콜릿을 파는 어떤 상인의 뭐 마케팅으로 인해서 뭐 발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 당시에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좋아요, 나는 여기로 와서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저께 빼빼로데이인데 나는 도대체 발렌타인데이는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감정 규범에 꽉꽉 눌려 있었는데 어떤 초콜릿 회사가 그런 감정을, 소비자의 감정을 읽어서, 야, 그래, 아무래도 과거 시대에는 여성이 남성한테 뭔가 자신의 좋아한다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우니 대놓고 2월 14일은 너 감정 표현해도 돼. 대신에 그냥 하면은 쪽팔리니까 야, 초콜릿 하나 주고 해. 그냥 그 초콜릿 자체가 메신저인 거예요. 나 너 평소에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 하는 메신저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아니, 근데 빼빼로데이는 갑자기 뭐냐고요. 빼빼로데이는 이게 이제 롯데에서 나온 거잖아요. 빼빼로가.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도 없는데 그냥 11월 11일 해서 찍찍찍찍 막대기 4개 있다고 빼빼로데이라는데, 아니 뭐 젊은 애들이 재미삼아 뭐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홈쇼핑을 보는데 거기 이제 올라오는 글들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 뭐 빼빼로데이인데 뭐 남편은 뭐 관심도 없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빼빼로데이인데 아무도 저한테 빼빼로를 뭐 안 챙겨줘서 제가 열받아서 질렀어요. 그냥 가짜일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정 규범이잖아요. 아니, 빼빼로를 왜 줘야 되는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감정 규범인 거예요. 그리고 빼빼로 받아서 막 이렇게 인스타에다 올리면
그 빼빼로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 보이는 거고, 빼빼로 나는 못 받은 건 난 되게 초라하고 뭔가 인간관계에서 좀 나고자 루저가 된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감정 규범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거를 너무 안 하면 또 어떤, 그래도 또 해야 될 때는 할 줄도 알아야 되죠. 뭐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이런 건 좀 낯이 간지러워도, 예. 나는 좀 낯간지러워도, 뭐 뭐 사랑해, 뭐 이런, 뭐 이런 것도 좀 날릴 줄도 알고, 뭐 또 할 줄도 알아야지. 근데 이거는 정말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뭐 빼빼로를 나는 못 받아.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왜 빼빼로는 꼭 왜 남자가 여자한테 줘야 돼요? 발렌타인데이는 그래도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 맞니? 잠깐만. 남자가 여자한테 주면, 아니다. 나 이거 봐, 또 헷갈렸어.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줬으면, 그래, 일단 갔어. 그럼 너는, 네 마음은 어떠니? 그랬을 때, 난 너 아닌데? 하면 안 주는 거고,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었어. 그러면 사탕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발렌타인데이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주고, 뭐 다 같은 그냥 집단으로 쫙 뭐 사탕 하나씩 막 테이블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놈의 빼빼로는 도대체 뭐길래 왜 남자가 여자한테 빼빼로를 사줘야 되냐고.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감정 규범, 이게 지금 뭐냐면, 무슨 뭐 남녀 차별 뭐 어쩌고, 뭐 남성이 뭐 여성과 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 막 떠들어대다가 꼭 이런 일만 생기면, 왜 남편이 왜 나한테 빼빼로를 사줘야 되는데, 그럼 네가 남편한테 줘서 사다 주지? 아니 나는 못 사다 줘? 남편한테? 그럼 남편은 빼빼로 안 먹어서? 안 먹으면 뭐 자기, 나 이거 그냥 받긴 받았는데 자기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럼 내가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잘못된 감정 규범이 어떤 사회의 한 통념 속에 들어와서, 어떤 파트는 너무 거기를 극단적으로 꿰차고 앉아갖고 정말,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장애적 요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게 왜 필요해? 다 필요 없대. 그러면 사회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오늘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 나 기분 안 좋아. 가기 싫어. 그럼 제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감정에 안 맞으면 일하다 말고 뛰쳐나가고.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회의하다 말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목 잘라야 돼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남은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왜?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날 행해야 되는 우리는 업무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일이고 사회고, 그게 사회 속 안에서의 그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근데 내 사적인 기분에 의해서 그거를 무책임하게 이 사람한테 목을 치던가 페널티를 물던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 소시오패스도 만들고 사회 부정전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규범이라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만들어 가느냐가, 내가 보니까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아무도 안 만들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장례식장 가서 눈물을 안 흘리면 불효자. 걔 독하다. 어떻게 집어먹어 죽었는데 세상에, 아니, 거기서 막 그리고 웃는 거, 이거는 진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초반에 많이 울어서 뭐 눈물이 무슨 뭐 틀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들, 나중에 정말 지치면 눈물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가 뒤늦게 들고 가갖고는 그 모습만 보고는, 야, 독하다. 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독하네, 독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예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맨 먼저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너무 내부 스토리를 잘 알아요. 그리고 하여튼 결혼식에 갔는데, 저는 이제 하객 입장에서 있잖아요.
뒤에서 뭘 갖고 다들 욕하는지 아세요? 어머나, 무슨 신부가 저렇게 그렇게 좋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또 빵실빵실 웃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신부가 울어요? 아니,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엄마한테 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거나 아니면 감사는 안 하지만 엄마랑의 뭔가 모종의 애증의 관계가 있으면 눈물이라는 거는 좀 미안하고 슬프고 그래서도 나오지만 서럽고 막 그럴 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활짝 웃는 친정엄마, 활짝 웃는 신부를 다 또 욕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활짝 웃는 시어머니나 활짝 웃는 신랑을 욕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변태적으로 만들어진 감정 규범이 대한민국 안에서 혼재를 하는데 뭐는 정상이고 뭐는 비정상이고 이 감정 규범에 어느 정도 선이 기준이 스탠다드 한지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으면 독한 년놈이 되는 거고 결혼식장에서 빵긋빵긋 웃으면 야 부모가 헉 키웠어 응? 어떻게 저렇게 그냥 지만 좋자고 아니 웃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뭐에 상처를 입냐면 감정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그냥 결혼식장에서 그냥 좋아서 웃어 뭐 좋아서 웃었는지 뭐 하객들이 있어서 웃었는지 카메라가 있으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거기서 눈물을 흘려야 되냐고요. 그리고 모든 그러면 친정 엄마와 딸의 관계는 모두 다 뭐 이렇게 뭐 엄마를 떠나서 슬프고 뭐 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보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엄마는 그렇게 해서 또 뭐 웃으면 뭐 이상하다고 그러고 아빠는 또 그렇게 해서 웃으면 호탕하고 뭐 사람 좋다고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 감정 규범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했냐면 별 얘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민과 걱정들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장례식장에서 내 부모가 죽긴 했지만 근데 이 친구들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만약에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지 같은 정말 이런 말 안 되는 고민을 가슴 안에 끌어안고 그걸 걱정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내가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애도기간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해. 아니 애도기간이라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애도기간이면 조금의 감정 규범을 조금 소환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 화나고 빡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을 한다고 뭐 이러라고 애도기간이 있는 거지. 아니 애도기간이라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소환해 가면서 애도기간이라고 웃지도 않아야 된다고 하고 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정상인 건 아니잖아요. 다 삶 안에서 그 적정선을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도기간에 자 미소는 가능 뭐 폭소는 불가능 이걸 만들어줘야 되나? 근데 또 나름 그 척도 전문가잖아. 근데 이런 걸 걱정해야 될 만큼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어떻게 얼만큼 해야 이게 타인들의 이 집단주의 속 관계 안에서 내가 적절히 같이 이렇게 물로 흐르듯이 파도 타듯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사람들이 다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휴, 또 오늘도 목이 아프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쌓인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쌓인 게 아니라 저에게 쌓인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과 근데 이것이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입 바깥으로 하는 순간 이미 나는 정말 뭐 폐류나 사회에서 매장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고민을 물어볼 대상도 없는 거고, 그 고민을 꺼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소화해서 답변을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뭐 저기 뭐야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해탈의 경지에 이른. 아니 난 인간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신의 경지에 이랬으면 내가 이런 고민하겠어요? 나는 인간이고 나는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고 앉았는데 나는 그래서 종교가 없어요. 그게 싫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민이라 어떻게 저런 고민을 하지? 당연한 거를?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의 어떤 경계선이 내가 소시오패스를 해서 내가 당연하지 않은 건지 나의 당연함이 당연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로 내가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인지 한 요 정도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기준을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밤도 샐 수 있다니까. 목이랑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케이스만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 다르지만 케이스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무료로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런 기준을 말해줬을 때 굉장히 수긍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 괜찮아. 왜 괜찮은데? 그 괜찮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괜찮아 이게 그러면 안일함인지 불감증인지 긍정적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근거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요 수위를 넘으면 그때는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에 도달할 수 있을 수위를 넘지 않은 너의 조정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를 알려주면 일단 내가 걱정했던 게 해결이 되고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 감정 규범을 내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기준이 있어요. 이거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내가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 규범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죽는 그 순간까지 늘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빼고 0에서 빵살 빼고 빵살 0에서 12세 빵살 걔네들은 빠져도 돼. 걔네들 빼고는 돌이 지난 이후부터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성인이 돼서 사회활동을 하는 어떤 그 단계에 조금씩 이게 영역이 확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시오패스 입장인데도 자기는 굉장히 사회성이 좋고 그 다음에 자기는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살고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뇌 구조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가 사실은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 심리학에 관심을 가졌던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한테 그런 딱 점화를 시켜줬던 전공의 사회심리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 요소, 힘든 상황, 애로사항, 상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요인을 보면 사실은
하나의 개인적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만 갖고 발생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관계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컬러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치이는 거예요. 특히 예전의 사회랑 다르게 이제 현대 사회는 그런 다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오죽하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갔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를 내가 갖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감정 규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잘못 지금 사회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이 감정 규범에서 정말 좀 버릴 건 버리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랜 시간 해봤습니다. 아유, 하여튼 또 오늘도 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자기만의 고민과 갈등을 갖고 오늘 하루를 조금 한숨 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네, 끝도 없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